참모본부가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거리 등을 분석 중으로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대테러와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문서를 채택하고 군사 정보 공유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1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27일 만입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12일 오전 10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나토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ITPP를 체결했습니다.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6개월 만에 다시 만나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땐 한국과 나토의 유대 관계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감을 확인했고 이번에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협력 틀을 제도화하고 군사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ITPP 개별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나토와 인태지역 국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서양 안보와 인태지역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와 나토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도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나토에 대한 한국의 협력은 가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라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lso very concerned ab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North Korea. This affects all NATO allies and just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한편 각국 정상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아부다비에서 마타르살렘 알리 알 다헤리 UAE 국방차관과 회담을 갖고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측은 우선 지난 1월 정상회담,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범철 차관은 MCM2에 이은 추가적인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UAE 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해군이 점점 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의 도발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실전적 교육훈련과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 운영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이 11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올해 전반기 해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해군본부 주요 지휘자와 전단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실전적 교육훈련 발전과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 운영,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제에 대해 토의를 벌였습니다. 이 총장은 적의 도발과 우발 상황에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탄력적 작전태세 등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 운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는
안정적 부대 관리에서 시작되는 만큼 사건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활동을 펼쳐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해군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제도는 민간에서 제작된 물자나 장비 등을 소량으로 구매해 군에서 사용한 후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민간 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 조달하는 제도인데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제품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상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초경량 초단열성을 지닌 젤 성분을 사용해 저체온증을 예방하는 내피 일체형 건식 잠수복부터 다리에 추진 장비를 장착해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타입의 수중 추진 장비, 험로 주파 성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옵션을 적용할 수 있는 1톤 트럭까지 여러 업체의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제도는 민간의 우수 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물자나 장비 등을 소량으로 구매해 사용한 후 우수 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민간 제품을 군수품으로 채택 조달하는 제도로 군수품 품질 개선과 장병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2015년 시작됐습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제품 설명회는 군이 시범 사용 제품을 결정하기에 앞서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행사로 이번 설명회에서 민군 전문가의 평가를 통과한 104개의 품목을 전시해 각 군 수요자들은 제품을 관람하고 시범 사용이 필요한 품목을 검토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국방부와 조달청, 각 군 관계자와 여러 업체가 참석했으며 우수 상용품 제도 소개와 지정서 수여식도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민간의 우수 혁신 제품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해서 군수품 제도를 통한 장병 복지 향상, 전투준비 태세 향상에 기여한 동시에 군의 소유를 활용해서 기업이 기술 혁신을 하고 기업과 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조해 혁신 조달과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군의 민간 우수 제품 도입 활성화와 기업의 기술 혁신과 판로 확대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지난달 KF-21의 마지막 시제기 6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KF-21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 시제기 6대 모두 첫 비행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효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F-21 시제 6호기가 약 1시간가량 비행을 마치고 방금 착륙했습니다. 시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안전하게 비행을 마친 건데요. 시제기를 통한 비행 시험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지상 시험, 약 200회의 비행 시험을 통한 항공기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은 자주 국방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엄청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F4 등 노후된 기종을 대체하고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되기 위해선 양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유진 기자의 찾아가는 현장 대담, 곧바로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을 만나 양산 계획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노지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책임질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F4, 5 등 한 40년간 장기 운영한 전투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4.5세대 첨단 전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5세대 전투기 제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대한 꿈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 다 갖고 있지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를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예산 투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기간의 이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과학적인 사업 관리 방법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장기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 관련돼 있는 공군이든 개발진이든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 국민적 지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투기를 구매를 하면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돈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기술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돈을 이제 우리의 예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게 아니고 국내로 도입하게 되면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요. 우리 인프라들도 많이 구축되고 방위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 국가 이익이 되는 거죠. 첨단 기술의 엄청난 비용, 그리고 관계부처의 협업까지.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사업인 만큼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역대 사업에서 7번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과 저항을 설득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했던 것이고요. 사업 착시 이후에는 이제 관련 부서들하고 이제 기술들을 어떻게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모든 과정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저희가 해외로 협력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협력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협조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물가도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적기 이제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예를 들면은 출장으로 해서 단기 출장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2주간 갔었는데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물건을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코로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영공을 통과 허락이 안 돼가지고 러시아 통과가 안 되죠. 중국도 안 되죠. 하다 보니까 결국 19개국을 거쳐서 어렵게 6개월 만에 겨우 물건을 들어와서 작년 7월 때 최초 비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그 방산 업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한 걸 보고 최근에 만났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놀랄 일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올해 후반기에는 좀 위험한 시험을 합니다. 고바등각 시험이라고 해서 항공기를 일부러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놓거든요. 그래서 엔진 한 대를 끄고 다시 재시동하고 공중에서요. 또는 항공기를 일부러 실속이라고 해서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고난이도의 시험이 이제 후반부서부터 착수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시 이제 공대공 무장에 대한 안전 분리 발사 시험들을 할 거고, 2025년에는 진짜 미사일을 목표에 맞추는 시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00회 여회의 그 시행병을 통해서 2026년 전반기에는 전투형 적합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전투형 적합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양산기도 2020년도에 납품을 하고 32년까지 총 120대를 납품하는 것이 저희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KF-21 보람의 날갯짓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커다란 이정표를 달성할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해군 함정이 해상과 공중의 적의 위협을 보다 정밀하게 탐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공중에서 극초음속으로 급강하하는 적 대한미사일의 신호도 탐지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등의 대함 위협 신호를 탐지하는 함정용 2차원 방향 탐지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 확보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2차원 위상 배열 구조를 갖는 안테나 간의 수신 신호 위상 차이를 이용해 신호원 방향을 탐지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개발에 착수해 3년여 만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대한미사일 위협은 해면을 저공 비행하는 방식에서 극초음속으로 공중에서 극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협 신호의 가로축, 방위각만 측정하던 기존 성능을 세로축, 고각까지 측정하는 2차원 탐지 기술로 발전시켰습니다. 향후 미사일 등 공중에서 발생하는 적의 위협 신호를 신속히 찾아내 함정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특히 새 기술을 적용한 2차원 방향 탐지 장치를 내년 일본함 건조가 시작되는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지스 함정과 유무인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공군 11 전투비행단이 새로운 항공관제 레이더 AESR을 군 최초로 도입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투폭격기 F-15K 슬램 이글의 이착륙 시 항공 교통 통제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의 주력 전폭기 가운데 하나인 F-15K 슬램 이글의 신속 정확성과 안전성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입니다. F-15K를 운용하는 공군 11 전투 비행단이 신형 항공관제 레이더 AESR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11 전비는 공군 비행단 중 처음으로 신형 항공관제 레이더를 배치함으로써 항공교통 통제 작전과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관제 레이더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지원하는 관제 장비로 새로운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관제 범위가 확대됐고 항공기가 오르고 내릴 때의 움직임을 더욱더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부대는 구상모 11 전투 비행단장 주관으로 신 AESR 최초 도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구단장을 비롯해 주요 지휘관과 참모,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항공관제 레이더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대구기지의 항공기 운영 능력과 비행단 항공작전 수행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도입 운용까지의 과정에서 공로가 컸던 장병들에 대한 비행단장 이름의 표창장 수여식도 이뤄졌습니다. 표창은 선임 레이더 관제사인 장경호 원사 등 3명에게 수여됐습니다. 공군 11 전투 비행단은 지난 3일부터 새로운 항공관제 레이더 AESR을 활용해 본격적인 관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7월 12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0보병사단 예천대대가 11일 바자회 수익금 150만 원을 육군 위국헌신 전후사랑 기금에 전달했습니다. 바자회에서는 장병과 마을 주민들이 기증한 생필품과 의류 등 80여 점의 물품들이 경매를 통해 최고가 기록자에게 판매돼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해군 1함대가 11일 도로교통공단 강원도 지부 전문 강사를 부대로 초청해 교통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에는 수송 관련 업무 담당자 등 장병 군무원 120여 명이 참석했고 폭염과 장마 기간 차량 관리와 주행 방법, 사고 대처법 등에 대해 배우며 교통안전의식을 함양했습니다. 미국 괌에서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해군 7기동 전단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이 11일 태풍 피해를 받은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승조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시설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태풍 잔해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피해 복구와 환경 정화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오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현재 서울은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오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많고 강한 비가 집중돼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충청, 제주의 저녁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에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오르겠고요. 서울과 춘천이 30도, 그리고 폭염경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낮 기온이 33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에 다시 충남과 호남에 비가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비는 확대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니까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이 23도, 대구는 24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원주는 25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상기온과 엘니뇨가 동시에 들이닥쳐 폭우와 폭염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극한호우에 대비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수도권에 많은 비가 쏟아져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이처럼 언제든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총력을 다해 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도 장마철 폭우 피해 없길 바라고 건강관리도 함께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